아, 그렇구나. 아, 이거 진짜 명언이네. 미국 주식은 오를 이유가 있어야 오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안 오를 이유만 없다면 그냥 관성으로 올라간다? 저도 이런 말 했으면 좋겠네요. 코스피는 오를 이유가 있어도 잘 안 오르는데. 예? 근데 미국 주식은 안 오를 이유만 없으면 그냥 일단 오른다고 하니까 관성이 마치 스프링 튀듯이. 나도 이런 나라에서 주식했으면은 50년 생존 가능할 것 같고, 한국에서 50년 생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부심이 2025년부터는 좀 주식 투자를 로 영역을 좀 넓혔는데요. 그래서 최주심 영상을 좀 올렸는데 좋은 반응이 있어서 좀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부터는 또 투자 대가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는 개인 투자자이시면서 독립 리서처인 그런 에릭과 같이 하게 됐는데, 에릭이 또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딥 리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스트분을 모시고 그런 좋은 내용을 듣는, 이걸 통해서 또 최부심 보시는 분들이 부동산에만 매몰돼 있지 말고 또 시야를 넓혀가지고 해외에 있는 멋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투자자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으면서 인사이트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인사가 길었는데, 그래서 우리 채널에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거장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최부심에 나와서 또 투자 거장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격이 거장이에요. 체격이 어마어마한 거장이고 모 회사를 같이 다녔던 그렇죠. 그러면서 네, 컨텐츠 네, 팀을 했던 그 인연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나가셔가지고 이런 여러 거장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평소에 저는 투자 리서치를 많이 했지만은 이런 거장에 대해서는 딱히 리서치를 안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깊게 하시는 걸 보고 되게 감명 있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유튜브 채널도 파셨죠? 아, 네. 채널 이름이 뭐였죠? 에릭의 거장 연구소라고. 아, 에릭의 신생 거장연구소 채널입니다. 아, 신생 채널이군요. 아,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에릭의 거장연구소 채널에서는 뭐 어떤 내용을 주로 업로드를 하세요? 네, 제가 오늘 진행할 내용처럼 주로 거장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장이군요. 그러면 거장이 되어서 에릭의 채널에 한번 그 나가는 날이 올 때까지 최부심도 할 수 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채널에서도 이제 채널 운영하시다가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저희한테 와서도 이제 얘기해 주시기로 했는데, 오늘은 어떤 분을 소개하시기로 해주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선 두 분의, 한 명은 기관이긴 하지만 네. 두 분의 얘기를 가져왔고요. 한 명은 너무 유명한 대가죠. 특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켄 피셔. 아, 켄 피셔. 2025년 연간 전망을 가져왔고, 네. 또 한 기관은 블랙락입니다. 아, 블랙락 하면은 블랙락이요? 뭐 운용 자산이 1경이 넘는 네. 어마어마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블랙락이 네. 제가 이 시기 되면 항상 이 월가의 주요 기관들의 연간 전망을 종합해서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종합을 해봤을 때 블랙락이 좀 제일 재밌는 얘기를 한다. 아, 그렇구나. 좀 되게 그러면은 신박한 얘기를 한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캠피셔 얘기랑 블랙락 얘기를 좀 순차적으로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좀 섞어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순차적으로 켄 피셔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료를 좀 준비해 오셨으니까 자료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켄 피셔가 2025년 연간 전망을 얘기를 해서 요 얘기를 가져왔고요. 네, 우선 켄 피셔 너무 유명하지만 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저도 잘 몰라요. 간략하게 그럼 네.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0년생, 70세가 넘었습니다. 시장 네. 업력이 본인이 5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어마어마한 네네. 이제 업력을 쌓은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운용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운용자산, 재산, 뭐 투자 거장답게 어마어마합니다. 운용자산 380조 원이 넘고 본인 재산도 17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부고요. 또 투자 거장답게 이제 투자에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네. 이제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 필립 피셔의 아들이거든요. 네. 아버지도 거장, 아들도 거장인데, 네네. 우리가 성장주 밸류에이션 할 때 PSR이라는 지표를 네. 쓰잖아요. 매출액 대비 주가가 몇 배냐인 그 PSR,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네, PSR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항상 하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 이후엔 주식이 뭐 어떻게 되더라. 네. 대선이 있는 애는 주식이 뭐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그렇죠. 이런 선거와 주식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가장 처음 얘기하고 가장 깊게 다루는 그 거장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버지가 어마어마하네요. 필립 피셔 책은 한국에도 엄청나게 퍼졌는데, 그러니까 켄 피셔 책도 많이 좀 퍼졌는데, 이제 그 아들은 오히려 재산 사이즈나 자산 운용을 좀 더 잘했던 것 같네요. 네, 네. 대단하네요. 진짜 새삼. 금액이 와우. 일단 뭐 삼성전자 시총만큼 운용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시총은 시총 17조 원 정도 되면은 뭐 그냥 한국에 있는 거의 탑10 기업들 하나 갖고 있는 거의 그 정도가 되는 거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그리고 켄 피셔 하면은 또
제가 구루들을 팔로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2022년 이후에 가장 적중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아, 저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군요. 저는 항상 뚫려서 채반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캔피셔는 캔반꿀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캔을 따라해야 되는군요. 2022년에 하락장이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하락이 한창 심했을 때 10월쯤에 하락이 이제 끝이야. 이제 23년부터 상승장 시작이다. 라고 요렇게 맞췄고 24년에도 거의 시장 더 갈 수 있나 이럴 때 오. 더 간다. 라고 하기도 했고 그냥 단순히 상승 이 홀짝만 맞춘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흐름도 맞췄습니다. 상승장 초반에는 성장주가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성장주 위주로 초반에 많이 오를 거고 야. 특히 멀티플 높은 주식을 사라. 왜냐면 상승장 초반에는 멀티플 높으면 잘 나간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또 초반에 이렇게 슥싹 하셨고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어마어마하네. 되게 그 믿음이 벌써 지금 빌드업이 네. 다 됐어요. 나 믿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당장 듣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콩닥콩닥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잘했다. 네. 이 사람이 25년에 예측을 어떻게 했나? 네. 24년 예측보다는 조금 더 톤다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23년, 24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본인이 확신을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뭔가 확실한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 3개가 있는데 네. 아마 늦어도 1분기 이내 아니 뭐 빠르면은 1월 내에 요 세 시나리오 중 하나로 갈 것 같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나리오 첫 그렇군요. 번째는 이제 20% 이상 올해 주식이 상승할 것이다. 그건 완전 강세장이네요. 그렇죠. 완전 강세장으로 네. 상승할 것이다라는 거고 시나리오 2는 하락하는데 네. 크게 하락은 안 하고 약하락 정도 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시나리오 3은 상승하는데 약상승 정도 네. 할 것 약상승. 같다. 이렇게 3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시나리오 2, 3은 약하락, 약상승을 묶으면 전반적으로 그냥 뭐 약간 보합세, 약보합세, 강보합세의 그 보합세고 1번은 이제 20%의 강세. 이제 강한 하락세는 없네요, 다행히. 네, 강한 하락세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시나리오 3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캠피셔가 네. 어떤 논리로 지금 장을 바라보고 있나. 캠피셔가 2022년부터 잘 맞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2022년부터 핵심으로 본 논리가 2개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 마켓의 센티먼트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명한 격언 있지 않습니까? 네. 존 테플턴 경에 강세장은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네. 회의주의 속에서 성장하다가 예.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그 다음에 유포리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명언이 있는데 소름이 돋아버렸는데 아니, 그걸 다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네, 에릭.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캠피셔 굉장히, 할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그거 되게 맞는 말입니다. 방금 그렇죠. 하신 말이 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베이스로 네. 그러니까 마켓 프레스를 되게 체크를 잘 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캠피셔가. 이 시장의 센티먼트를 엄청 잘 네. 짚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피셔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센티먼트가 어디까지 왔나 네. 이거를 굉장히 잘 예측을 하고 지금은 한 회의주의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네. 낙관주의의 초입 정도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았다는 거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서두에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캠피셔가 이 선거와 주식의 관계에 있어서 좀 네.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도표는 그 미국의 이제 쿨리지 대통령, 1925년 쿨리지 대통령부터 이 트럼프 이전 바이든 대통령까지 네. 임기별로 뭐 수익률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뭐 오를 확률이 얼마였고 내릴 확률이 얼마였고 이런 거를 정리해놓은 도표인데 아, 그 그러네요. 나중에- 왼쪽에 R은 리퍼블리칸이고 D는 디모크라시고 네. 민주당 공화당이고 D 맨 뒤에 바이든까지 돼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회계 연도가 언제부터고 언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쭉 정리가 된 거네요. 임기 연차별로 아. 수익이 얼마나 됐고 그다음에 예. 아래는 뭐 대통령 임기 1년 차에는 뭐 오를 확률이 얼마더라. 네. 공화당 대통령 때는 평균 수익률이 얼마였더라. 뭐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네, 이것저것 쓸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좋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캠피셔 같은 경우는 이 선거가 굉장히 호재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캠피셔는 이제 선거라는 거는 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다가갈수록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주식에 좋은 거고 그리고 선거 결과가 이 딱 교착 상태로 나와야지 네. 딱 교착 상태로 나와야지 주식이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은 어느 한 당이 이 수입을 하게 되면 레드 수입이나 블루 수입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 이 거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네. 원하는. 맞습니다. 근데 캠피셔가 봤을 때는 거대 법안은 거대한 변동성이다. 시장은 거대한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딱 교착이 되면은 아 앞으로 큰 변동성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시장에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레드 수입이 일어났잖아요. 네. 요거에 대한 해석도 이제 뒤에서 또 하더라고요. 아, 야, 또 이렇게 또 감질만 나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는군요. 제가 들으면서 질문이 할 법한 거를 항상 뒤에 얘기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아, 이거 타짜네, 타짜. 지금 되게 타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케이. 유튜브 3년차. 네, 좋습니다. 네, 우선 그럼 시나리오 1, 이 떡상하는 20% 네. 이상 상승하는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해도 20% 이상 오른다고 하느냐? 네. 이 3년 연속 이 두 자릿수로 오르는 거는 거의 뭐 역사적인 강세장이잖아요. 초강세장이죠, 진짜. 근데 캠피셔가 봤을 때는 아직 시장에 두려움이 많다. 아까 그 음. 마켓 센티멘트를 봤잖아요. 시장의 네. 심리를. 아직은 시장이 이 행복사하는 단계인 유포리아까지 안 왔다. 네. 시장이 그래서 경제에 불안함이 많은데 주식에 좀 불안함이 많은데 이 두려움이 많고 근데 이 두려움이 캠피셔가 봤을 때는 허상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허상이기 네. 때문에 오를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프라이즈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트럼프가 서프라이즈를 해주면은 네. 20% 이상 오를 수 있다. 라고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유사 퀀트스러운 거긴 한데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이 114번 나온 패턴, 상승 패턴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나왔다. 12월 18일에. 아, 그래서 요게 아주 중요한 징조기 때문에 요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승장으로 가면은 자기는 아마 가치주가 이제는 좀 득세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작년 12월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가 되면서 11월부터 그랬지만 그 중소형주 테마가 빅테크보다 좋다. 그러니까 M7 대 M493 얘기가 나왔잖아요. S&P 500을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랑 493 비교해 가지고 M7이 과거엔 좋았는데 앞으로는 493이 좋을 수도 있다. 약간 요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있었는데 그런 유사한 말을 살짝 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시장에 아직 두려움이 많다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21년 말 생각해 보면은 유포리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냥 20년, 21, 2년 동안 대단한 상승을 했고 제로금리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낙관론 속에서 막 시장 전망이 어마어마하게 우호적으로 나갔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가 왔는데 지금은 이제 막 내릴 수도 있다 이러면서 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유포리아 단계는 아니고 약간 그 옵티미스틱한 레벨이니까 좀 더 먹을룸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네, 어떻게 그러면 나랑 생각이 똑같이 좋습니다. 캠피셔 네. 지금 거장 되시는 아니 주식 연차가 짧아서 거장할 수가 없어.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시장의 걱정이 뭐고 이게 왜 허상이냐? 우선 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재정적자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가 또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을 하면은 또 채권 엄청 찍어낼 거고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캠피셔는 재정 적자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도표는 정부 부채를 나타내는 네. 도표거든요. 근데 왼쪽은 이제 명목으로 나타낸 거고 오른쪽은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기준입니다. 근데 이 도표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인플레를 겪으면서 인플레가 정부 부채를 녹였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정부 부채를 녹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 입장에서 목표 물가가 2%잖아요. 지금 네. 2%보다 더 나오고 있지만. 네. 그래서 캠피셔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물가가 계속 나오면은 정부 부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선이다. 아. 계속해서 인플레가 부채를 녹일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선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부 부채 얘기할 때마다 액수에 집중을 하는데 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또 빚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게 이제 달마다 나가는 이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이자 지출이 얼마 되는지 보자. 아무리 이자 지출이 많아도 그만큼 더 벌면 되지 네. 않느냐라는 논리인데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세입 대비해서 연방 정부가 이자 지출하는 거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캠피셔가 봤을 때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살짝 22년 말부터 좀 튀고 있기는 한데 과거 소위 80년대부터 90년대 수준의 어마어마한 그런 이자 지출 기간하고는 아니다. 네, 좀 맞습니다. 남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점선은 네. 지금 미국 연방 정부의 세수가 그 5%, 6%, 7% 수준으로 상승할 때를 가정을 한 거거든요. 네. 5%가 20년 평균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20년 평균 수치 정도로 지금 연방 정부의 세수가 증가를 하면은 한 26년 말, 27년 정도 돼서야 이 80년대, 90년대 그 피크 수준에 달할 거고 네네. 그리고 뭐 6%나 7% 정도 수준으로 상승하면은 오히려 정부 부채가 이 비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5% 수준으로 상승을 해서 정고점을 뚫는다고 해도 네.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은 8, 90년대에 이렇게 이 세입 대비 연방 정부 이자 지출이 고점을 찍었을 때 생각해봐. 네.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다. 네, 아무 일 있었잖아요. 그 세이빙 그 저축은행들 다 그렇죠. 파산하고 SNL. 약간 이랬었는데
그 없진 않았지만은 저런 시기를 버텨왔기 때문에 사실 망하거나 뭐 그런 건 없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제 네. 연방 정부의 이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미국 그렇죠, 국채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유로존 사태 2010년에 네, 있었습니다. 그때 네. 뭐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채권이 10년물이 막 금리 20%씩 네, 오르고 그때 이랬잖아요. 피그스 국가들 채권 금리가 다 어마어마하게 튀었었으니까. 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신뢰는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재정부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는 네. 그 사람도 관세를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죠. 관세도 문제가 없다. 음, 왜냐면 트럼프 일기를 떠올려봐라. 관세한다 협박을 했지만 네, 결국엔 이 외교 테이블의 협상 수단이었다. 맞습니다. 실제로 막 경제 이 글로벌 경기를 뒤엎을 만한 정도로 관세를 부과를 했냐? 아니다. 네, 이때 경기 침체였냐? 안 왔다. 그렇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관세에 대해서 그 막 관세로 막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막 관세로 겁박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막상 관세가 2018년에도 별 영향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캡셔 같은 경우는 대중 관세를 뭐 10%뭐 이게 아니라 5,000% 부과했죠. 5,000%요? 대단하시네. 네. 왜냐면은 어차피 이 무역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아. 세계화의 맛을 봐버렸기 예, 예. 때문에 블랙마켓으로 다 물건이 오고 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관세를 뭐 5,000% 부과한다고 해서 네. 뭐 갑자기 무역량이 뚝 떨어져서 더 이상 전 세계 무역이 안 되고 물가가 치솟고 이런 거는 안 온다. 그러니까 좀 걱정하지 말아라. 네. 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공감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더 놀랄 여지가 남았다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시장 센티먼트가 네. 아직 긍정의 극단까지 안 갔기 때문에 네. 라는 건데 요 도표는 이 시티은행에서 발표하는 이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예측치 대비해서 더 잘 나오느냐, 더 못 나오느냐 요거를 종합해서 만든 수치인데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잘 나온다는 거고 네.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이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안 나온다는 건데 네. 지금은 한 0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딱 중립적인 네. 수준. 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캡처가 봤을 때는 사람들의 예상보다 경기가 뭐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다.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중립적인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더 놀라고 더 경제가 가고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더 놀랄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르면은 뭐 10%이 정도가 아니라 왜 20%냐, 왜 네. 크게 오르냐에 대해서 앞서 보여드린 이 대통령 사이클을 또 가져왔거든요. 예, 재밌네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놓은 구간이 네. 대통령 임기 연차별로 주식이 오를 확률을 나타낸 겁니다. 네. 보시면은 1, 2년 차에는 주식이 오를 확률이 한 60% 정도인데 3, 4년 차는 90% 이상, 80% 이상이거든요. 네. 캠비션은 이 1, 2년 차에 1, 2년 차가 3, 4년 차보다 오를 확률이 낮은 거를 네. 이제 기대치 문제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막 선거를 할 때 막 이 공약을 막 뿌리잖아요. 그렇죠. 뿌리죠. 사람들이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아. 막상 취임할 때 그 정도 못하네. 네. 엄청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네네. 뭐야? 라고 해서 1, 2년 차에는 3, 4년 차보다는 잘 안 오르는 경향이 있다. 네. 근데 만약에 오른다면은 오를 경우들을 보니까 네. 엄청 많이 오르더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공약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는데 예. 이거를 깨줘서 더 서프라이즈를 주면은 그때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더라.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르면은 엄청 크게 오를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 맞죠, 맞죠. 교착 상태가 좋다면서 예. 지금 레드 수입인데? 라고 하는데 이제 캠비션은 트럼프는 좀 특수 케이스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미 경험을 해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가 뭘 할지를 알고 있고 네.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에 대해서 내년에 뭘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실망이나 서프라이즈나 이런 게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대선 이후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걸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트럼프가 할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네. 그래서 트럼프가 말한 대로 내년에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좋아할 네.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미 대통령 한 번 했었기 때문에 해리스가 더 불확실성이 높고 트럼프가 불확실성이 원래 높은 캐릭터였는데 한 번 경험했다는 이유로 생각보다 낮다는 이런 뷰가 좀 많았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거 앞서 이거 네. 유사 콘트 아닌가라고 네, 유사 콘트.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 12월 18일에 FOMC 이후에 S&P가 거의 3% 떨어졌거든요. 네, 12월부터 이제 완전 처참했죠. 그렇죠. 네. 근데
캠피셔가 S&P가 2.5% 이상 떨어진 날이 2차 대전 이후로 한 249번 정도 있고 근데 강세장에서 이렇게 3% 2.5% 이상 크게 떨어진 날이 한 114번 정도 있더라. 그러니까 2.5% 이상 떨어진 날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 이후에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를 통계를 내본 거죠. 네. 그러니까 강세장 이게 이 도표에서 이제 하늘색 막대 그래프가 강세장에서 2.5% 이상 떨어졌을 때, 네. 그 다음에 1개월 후 수익률, 3개월 후 수익률이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주식이 오를 확률이 어느 정도 되더라를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1년 후에 주식이 오를 확률이 87%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2.5 강세장 속에서 한 2.5% 하락이 발생하면은 예. 1년 뒤에 주식이 오를 확률이 한 87.7%고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되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조정을 맞이하면서 시장이 뛰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준다는 거죠. 강세장 속에서 그런 그렇죠, 하락이 그렇죠. 발생하면 일단 조정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내가 무릎을 굽힌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의 그 명대사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114번이나 나왔구나. 어마어마하네. 12월에 한번 이 무릎을 꿇은 좋은 징조가 나왔기 네. 때문에 아. 뛰어갈 공간이 확보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업력이 있습니다. 기니까 진짜 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행복 시나리오. 행복 시나리오고요. 20% 이상 오를 시나리오를 봤고, 그 다음 이제 공하다 두 번째는 이제 약하락하는 시나리오인데, 캠피셔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네. 공화당 대통령 임기 1년차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 네. 때문에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도표를 좀 잘라서 본 건데요. 이제 이 대통령별로 선거가 있던 해 수익률, 그 대통령이 당선된 해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그 다음에 취임을 하잖아요. 다음에 1월에 그 취임의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이 파란 박스로 제가 표시해둔 부분이 공화당 대통령이랑 민주당 대통령을 나눈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공화당 대통령 선거해 기준으로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했을 때 수익률이 좋습니다. 민주당보다. 그러네요. 15% 정도 나오고 평균. 네.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선거가 있는 해는 수익률이 한 8%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취임해로 들어가면 이게 반대로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캠피션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공화당이 친시장적이고 네. 민주당은 반시장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당 대통령 되면은 내년에 주식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공화당 대통령 되면 내년에 주식 좋을 것 같은데 네. 라고 기대가 이제 선거회에는 그렇게 반영이 됐다가 네. 근데 막상 다음 해가 되면은 보통 이 수입이라는 게 잘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네. 공화당 대통령이 사람들의 생각만큼 친시장적인 정책을 많이 못 펼친단 말이죠. 네. 민주당 대통령 역시도 그 자기가 공약했던 만큼 반시장적인 정책을 펼칠 수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대통령 취임되면은 뭐 규제 다 풀어주고 다 할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못하네? 해서 취임 공화당 대통령 1년 차는 보통 주식이 안 좋은 경향이 있고, 네. 민주당 대통령 1년 차는 뭐 아주 몽둥이를 두들겨 팰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못하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좋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횟수를 세보니까 1998년 이래로 공화당 대통령의 1기 정부 때 네. 그 1기 정부 1년 차에 주식이 올랐던 경우는 2번밖에 없었다. 2017년 트럼프랑 네. 아주 옛날에 그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그때 한 번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주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사적인 선례를 따라가면 주식이 안 좋을 확률이 확실히 있다고 캠피셔는 마켓 센티먼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같은 게 결국 이 해석 방법론도 굉장히 마켓 센티먼트잖아요. 네, 그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 같네요. 대단하네요. 네. 네, 그래도 이제 하락인데 네. 급락은 떡락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네. 약하락이잖아요. 급락은 아닌 이유는 네. 이 강세장이 끝나면은 결국엔 이제 약세장, 하락장으로 돌아서는데 네. 캠피셔가 봤을 때는 약세장은 사람들이 강세장이 한 번에 뚝 떨어져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강세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하락장의 이 3분의 2, 3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락장의 기간 동안 앞에 3분의 2는 이렇게 슬슬슬슬 떨어지다가 네. 마지막 3분의 1에 한꺼번에 큰 하락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강세장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네. 이 3분의 2 기간 살살살살 떨어지는 구간을 지날 거기 때문에 하락이 되더라도 큰 하락은 아닐 거라는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관성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물리처럼 초반에는 서서히 길게 떨어지다가 나중에 낭떠러지 나온다는 거라 가지고 눈치가 좋은 사람이라면 서서히 눌리고 있을 때 튀어나와야 되겠네요. 여튼 그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캠피셔도 네. 이 하락장을 피하려면 서서히 눌리는 구간에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갖기 네, 시작하는데 그렇구나. 그때 그냥 손절하고 빨리 나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급락으로 끝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다. 네. 코로나 때도 급락이 있었고 네, 금융위기 때도 결국 급락해가지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끝나는 그런 경우인데 네. 그럼 지금 시장에 버블이 있냐? 캠피셔가 봤을 때 시장에 버블이 없다. 아직 이 행복사는 유포리아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캠피셔가 이런 버블이 있는 징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IPO 건수인데 네. 이 버블의 정점에 달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심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별 이상한 기업도 막 상장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IPO 건수가 폭발을 하더라.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연도별, 이 분기별 IPO 건수를 나타낸 거거든요. 네. 보시면은 뭐 2021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21년이 제가 하락하고 되게 있습니다. 유포리아스러웠다고 하는 게 IPO 건수로도 되게 들어가 나는데 22년, 23년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시장 센티가 유포리아까지는 못 갔고 지금 조금 긍정적이지만 좀 쫄리는 그런 상황인지 완전 낙관에 넘치는 건 아니어가지고 IPO 건수도 보면은 되게 많이 죽어 있네요, 네,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버블은 없기 때문에 네. 갑자기 급락해서 2025년이 급락으로 끝날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시나리오. 네. 약상승은 약상승. 어떤 경우냐? 약상승은 사람들의 예상만큼 이제 이 트럼프가 깜짝 놀래켜주지 못하는 거죠. 네. 뭐 엄청 관세도 하고 뭐 규제도 엄청 풀고 이럴 것 같이 하더니만 못하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이 원래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미국이 안 좋은데 다른 네. 나라 더 안 좋네. 아. 그나마 미국이 제일 양반이네. 네. 라면서 이제 상쇄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약상승으로 끝날 것이다. 근데 이 약상승이 10% 초반은 아니다. 한 높은 한 자릿수 한 8% 정도대로 될 건데 왜 10% 초반대는 아니냐면은 지금 연간 전망을 자기가 한번 쭉 보니까 다 한 10% 정도 네. 그 정도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근데 예. 내가 투자를 한 50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연간 전망은 다 주가에 반영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상승을 하더라도 10% 초반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캠피시 그렇구나. 이게 사실은 그 되게 공감 가는 얘기네요. 캠피셔 하는 얘기가요. 그 작년 말에서 25년을 전망한 미국 회사들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S&P가 또다시 한 10% 이상 올라갈 거라고 기본적으로 S&P 이익 성장률이 15% 정도 나오니까 이제 주가는 한 10% 정도 이상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또 관성처럼 나왔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2년 동안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땡겨서 올라간 감도 없진 않고 근데 또 캠피셔 말 맞다나 그렇다고 뭐 버블이냐 하면은 설명 불가능한 레벨은 또 아니니까 그래서 큰 조정은 아니겠지만은 올해 생각보다 작년 재작년처럼 미국 주식이 엄청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못 올랐던 거 모르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폭락은 아니고 이러면서 뭐 다소 화끈하진 않기 때문에 애매하진 않지만 되게 시장 컨센서스를 잘 읽어낸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경우는 네. 결판은 길어야 1분기 이내에 난다. 아직 확실한 추세가 없어서 네. 이게 이거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1분기 이내에 날 거고 아마도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네. 1월에 이제 1월 20일인가요? 그때 취임을 하잖아요. 네. 취임하고 나서 아마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흘러갈지 보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 너무 하지 마요. 미국 주식은 오를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다. 네. 안 오를 이유만 있으면은 그냥 오르는 게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진짜 명언이네. 미국 주식은 오를 이유가 있어야 오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안 오를 이유만 없다면 그냥 관성으로 올라간다? 저도 이런 말 했으면 좋겠네요. 코스피는 오를 이유가 있어도 잘 안 오르는데 네? 근데 미국 주식은 안 오를 이유만 없으면 그냥 일단 오른다고 하니까 관성이 마치 스프링 튀듯이 나도 이런 나라에서 주식했으면은 50년 생존 가능할 것 같고 한국에서 50년 생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어쨌든 캠피셔의 발언을 또 이렇게 정도운 데서 들으니까 사실 근데 왜 캠피셔가 캔바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를 조금 들을 때가 있지 않아요? 캠피셔는 네. 보통 이제 이 부정과 긍정으로 나누면 항상 거의 긍정 쪽에 위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장 때 못 맞춘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기간 때문에 이제 좀 욕을 먹는
경영이 좀 있죠. 그리고 항상 좋다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캠피셔 의견이 굉장히 공감하고 투자할 때 캠피셔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 캠피셔 얘기를 하면 웃더라고요.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냐. 아, 그래요? 네, 그죠. 아, 약간 너무 좀 긍정 편향을 네, 해가지고. 긍정 편향인 것도 있고. 아, 마지막 결론은 살짝 긍정 편향이긴 해요. 안 오를 이유만 네. 없으면 오르는 게 미국 시장이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는 게 조금 긍정 편향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오늘 얘기해준 25년 전망에서는 이제 위화감이 좀 없었어요. 네. 사실은 지금 마켓브레스가 미국이 무조건 된다,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 작년 말에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해서 개인들도 요즘 제 채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미국 투자나 지수 투자를 되게 종용하는 편인데 그냥 국장 어렵고 미국으로 장기 투자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단기 좀 쏠림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나스닥 S&P 너무 올랐고, 원화로 환산하면은 나스닥은 거의 50% 올랐어요. 30% 올랐으니까 18% 이제 환율 인상 3 곱하기 1.18 하면은 거의 한 50%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던 차에 얘기해 주시니까는 정말 너무나 공감이 돼가지고, 아, 역시 대가는 다르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캠피셔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네. 하고, 그 다음에 블랙락 얘기를 또 하신다 하셨죠? 네, 그리고 저희 채부심에도 제품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그 난방기 세대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이 난방기로 쓰고 있는데, 직풍을 맞으면은 좀 건조한 게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클레임을 하고 있는데, 공조시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저를 달아서 직풍을 조금 억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좀 있거든요. 사실은 사무실이나 자기 책상 자리마다 열풍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에버메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열풍기가 아니고 카본 히터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스위치를 키자마자 바로 따뜻한 복사열이 이제 발열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생긴 게 좀 조선시대 삭가처럼 생기긴 했는데, 요 위에 있는 거는 일부러 상판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건 제가 좀 잘 보이라고 위에 올려놓은 거고요. 실제 사용하는 거는 저희 발밑에 옆에 내놓고 쓰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자기 발밑에 그 상판이 무릎 높이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커피 같은 걸 올려놔가지고 이제 여기 올려놓으면 또 좀 따뜻하게 데펴지는 게 있어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가격이 원래는 15만 9천 원이었는데 저희 채부심에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7만 9천 원. 거의 사실상 반 가격에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은 뭐 이제 겨울 다 끝나가는데 히터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 에버홈에서 이 가습기가 있는데요. 이 가습기는 이것도 판매 가격이 7만 4천 원짜리 가습기인데 이거를 같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만 9천 원에 이제 요 카본 히터하고 그리고 가습기를 같이 주는 패키지를 하게 된 겁니다. 저처럼 사무실 작업이 많거나 또 실내 난방이나 열풍이 너무 세거나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카본 히터랑 같이 가습기를 세트를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합쳐서 원래는 20만 원도 넘는 가격인데 지금 7만 9천 원에 7만 4천 원짜리를 그냥 무료로 이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패키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성비가 충분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구성으로 이제 열기와 습도를 다 챙기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화이팅입니다.